중국이 에너지 패권을 쥐고 흔들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한방, 바로 하나가 개발한 K-솔라 오션입니다. 이건 단순한 해상 태양광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기술과 외교, 그리고 에너지 군사 전략이 삼위일체로 작동된 대한민국판 태양의 항공모함이에요. 해상에 떠있는 이 인공태양은 지금 전 세계의 권력 지형을 바꾸고 있고, 특히 시진핑 체제에게는 예고 없는 정전처럼 충격적이죠. 태양의 항공모함이라는 표현, 참 인상 깊네요. 그런데 정말 그 정도로 전략적이라고 보십니까? 태양광 기술은 세계 각국이 다 보유하고 있는 영역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문제는 누가 먼저 실전에서 써먹느냐입니다. 중국은 사막, 미국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양광을 확장했지만 모두 육지 기반이에요. K-솔라오션은 세계 최초로 해상 대형 태양광 도시를 실현했죠. 파도, 습기, 태풍, 염분이 모든 걸 견디는 자체 복합 소재로 개발된 모듈형 플랫폼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바다 위에 주권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미 UAE는 이걸 보고 이건 에너지가 아니라 무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나 중국도 기술적으로 못했던 걸 어떻게 한국이 먼저 실현했을까요? 규모나 예산 면에서도 밀릴 텐데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중심, 중국은 국가 주도지만 속도 느림. 한국은 민관군이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략기획단을 만들고 하나의 기술 독점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몇 년 빠르고 규제도 단숨에 넘었죠. 그리고 하나는 기술 사업 모델 전략 애교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3년 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소형 부유형 태양발전소 실험 성공한 거 아시죠? 그게 K-솔라 오션의 파일럿이었어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루안다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시험을 했다는 것도 흥미롭네요. 아프리카에서 성공한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탄생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르완다 정부는 하나의 실증 기회를 제공했고, 이건 중국 자금 대신 기술을 선택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죠. 이후 UAE, 인도네시아, 브라질까지 줄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국은 사막 태양광이 모래폭풍에 녹아내리는 바람에 세계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일본은 해상 실증 단계에서 구조물 부식으로 포기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한국뿐이었고, 우리는 실전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에너지 외교의 판을 바꾸는 승부수가 되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사회는 왜 사전에 몰랐을까요? 그건 대한민국의 전략이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미공개 전략자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에너지 프로젝트였어요. 군사처럼 은폐하고 경제처럼 이익을 만들고 외교처럼 계약을 터뜨렸죠. 실제로 공개 하루 전까지 미국도 일본도 몰랐습니다. 뉴욕타임스조차 하나 블라인드 사이디드 더 월드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전략, 외교, 기술, 정보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이걸 모방하거나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미 대응하려 했지만 늦었죠. 중국은 자존심이 상해 아프리카 3개국과의 계약을 회수하려 했지만 하나와 체결된 계약은 20년 독점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UAE와는 함께 군사기지 연계형 부유 발전소 건설 논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영향력 확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화의 K-솔라 오션 1호 플랫폼은 단순히 해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말해 이동식 국가 전력 중심지이며 그 규모는 도쿄 시내 면적보다 크고 맨해튼 전체를 덮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총 면적은 315제곱킬로미터, 발전 용량은 18기가와트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전체 가정의 30% 전기를 커버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자랑하던 사막 태양광 도시, 일본이 자부하던 원자력 기반 전력 계획, 미국이 수조 달러를 들여 추진하던 신재생 전환 전략이 모든 걸 이 한 플랫폼이 하나의 기술 선언으로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정도의 규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바다는 늘 움직이는 공간이고 유지보수도 어렵고 태풍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도 산둥성 앞바다에서 부유형 태양광 실증 단계를 시도하다 포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중국은 철강 기반으로 고정형 구조물을 만들다가 부식과 침하 현상으로 실패했고, 일본은 하이브리드 플로팅 방식의 태양광 기지를 시험했지만 기술적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반면 하나는 카본 복합 구조체 자기 균형 기반 고정 시스템, AI 기반 자동 평형 조정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죠. 거기에 태풍급 해양 진동을 시뮬레이션하여 구조 안전성을 사전 검증했고, 실제 인도양에서 진행된 충격 테스트에서 미국 해군조차 감탄할 정도의 내구성을 입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에너지 인프라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의 전력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K솔라오션이 이동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아니면 고정형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K솔라오션은 하이브리드 고정 이동형 플랫폼입니다. 즉, 필요시 세계에서 5개월간의 해양 운송을 통해 이치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해역에 설치할 수 있고 자연재해 발생 시 회피 조치도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스템이 국가 간 에너지 외교의 지렛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도양에 설치된 플랫폼이 동아프리카 국가 5곳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협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어떤 계약을 확보했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해도 UAE,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20년간의 독점형 태양광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일부는 상수도, 인터넷, 해상 냉각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통합한 K솔라 복합 스마트허브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특히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중국이 8년간 추진하던 해상 전력 도시 계획을 하나가 단숨에 가져온 사례로 기록되었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중국의 신재생 전략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순간이라며 분석 보고서를 낼 정도였습니다. 말씀대로라면 K솔라오션 하나만으로도 기존 중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벨트가 붕괴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정말 그 정도까지 파급력이 크다고 보십니까? 예,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하나의 기술이 앞섰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에너지 안보, 경제 전략, 지정학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수출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신뢰입니다.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장비 품질 문제, 사후 유지 보수 실패, 계약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계약 이행률, 고장률, 긴급 대응 모두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이 향후 따라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결국 기술은 확산되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하나가 움직인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이 플랫폼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장치입니다. 하나는 현재 최소 5년간의 기술 선도력을 확보했고, 그 안에 플랫폼 7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말은 적어도 향후 5년간 전 세계 해상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전략적 봉쇄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빠르게 추격해도 이미 첫 번째 방은 잠겨버린 셈입니다. 2025년 8월 17일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충격에 휩싸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UAE가 2년간 협상해온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청정에너지 계약이 최종 결렬됐고, 그 계약 상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한화였습니다. 중동 전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던 이 메가 프로젝트는 본래 중국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국가전력망공사, 국전망가 독점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UAE 정부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번복하며 모든 걸 뒤엎은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몰락을 의미하며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이 갑작스럽게 바뀐 배경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이 몇 년을 준비해온 사업이라면 기술, 자금, 외교까지 다 준비됐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항상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었고 실제로 이번에도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자금을 선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UAE 측은 더 이상 싸구려 품질과 복잡한 정치적 대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수출한 태양광 패널에서 내구성 저하, 효율 저하, 유지 보수 지연 같은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반면 하나는 실증된 기술, 예측 가능한 유지 보수,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3대 요소를 모두 갖췄죠.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히 어떤 기술적 차별점이 이 계약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가장 핵심은 고온 환경에서의 효율 유지 기술입니다. 중동은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지역인데 기존 중국산 패널은 온도가 올라가면 전력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하나의 QPKDUO XLG11 시리즈는 셀 표면에 적용된 나노 코팅 기술로 고온 환경에서도 효율을 94% 이상 유지합니다. 더 나아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의 연계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AI 기반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 덕분에 고장률도 0, 15% 이하로 유지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성능의 차이가 아니라 신뢰를 수치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외교적으로도 큰 타격일 것 같은데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이 계약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겨온 1대1로 플래그십 에너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계약 무산 직후 베이징 내부에서는 국격이 짓밟혔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UAE가 계약 파기 이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술이 하나보다 평균 12년 뒤처져 있고 시스템 통합 대응력이 5배 이상 떨어진다는 평가가 포함돼 있었죠. 심지어 UAE 언론은 중국은 양으로 싸우고 한국은 질로 승부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선 중동에서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중동 에너지 시장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중국과 한국이 경쟁하는 모습은 좀 낯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상당히 복잡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세일가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IRA 법안 이후에도 중동과의 태양광 협력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노리고 중국이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게 뺏긴 구조죠. 최근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은 에너지 외교에서 미국의 대안이 아닌 경쟁자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워싱턴조차 한국의 전략을 주시하고 있으며 K솔라 외교는 미국과의 협력이 아니라 독자적인 블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패권은 항상 G2, 즉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안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전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그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K솔라오션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로 끝나지 않고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외교 네트워크 전체를 재편하는 질서의 역전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까지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기술 강국으로 분류됐다면
지금은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중심축이라는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 성공이 아니라 전체 판을 바꾸는 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질서 역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기존 질서는 미국이 석유 및 세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생산국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중국이 값싼 태양광 패널을 대량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너지 기술과 생산 시스템이 효율과 안정성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기존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던 지역들이 대거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가 체결한 전략적 공급 계약 11건 중 9건이 본래 중국과 협상 중이던 계약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만큼 주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동남아나 태평양성 국가들과의 협력이 많지 않았나요?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일본은 주로 원자력 기술 및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탄소 중립 경쟁에서 기술 진보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최근 일본의 최대 신재생 에너지 수출 프로젝트인 태양의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전면 보류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는 같은 지역에서 K솔라 오션 기반 플랫폼을 연계한 발전 저장 배분 통합 모델을 제안했고 실제 실행 가능성과 수익성 면에서 일본보다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지금 한국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추진력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네요. 세계 주요 에너지 연합들이 한국의 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럽은 지금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전략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와의 신재생 에너지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K솔라 기술이 핵심 축으로 떠오른 거죠.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 CBAM을 도입할 예정인데 한국은 이미 ESS 기술과 고효율 태양광 모듈로 CBAM 대응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은 국가가 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폴리실리콘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 문제로 CBAM 적용 대상 국가로 분류되어 위축되고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탄소 기술 외교 3박자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속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전환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K에너지 생태계 전체를 전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UAE와는 단순히 패널 판매 계약이 아니라 현지 교육, 유지 보수, 인프라 공유, 데이터 연계까지 포함된 지속 가능한 기술 주권 이양 모델을 도입했어요. 이는 중국이나 일본이 절대 시도하지 않았던 구조입니다. 수동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 중심의 동반 성장 모델이 신뢰를 바탕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2025년 9월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 변화는 단순한 기술 전파가 아니라 지정학적 중력 이동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에너지 자원 밀집 지역 국가들이 속속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흐름은 에너지 신뢰 블록의 재편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글로벌 외교 동맹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3개월 동안 카타르, 아르헨티나, 모로코, 이집트, 베트남은 중국과 맺었던 MOU 혹은 예비 계약을 해지하고 하나 및 서울 에너지 외교국과 별도 채널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죠. 그런데 이들 국가가 서울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기술적 신뢰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있는 걸까요?
핵심은 정치적 조건 없는 신뢰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하에서 에너지 인프라를 지어주되 막대한 부채와 정치적 충성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은 공유하고 통제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원칙을 외교기조로 선언하면서 국제사회는 서울을 전략적 간섭 없는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남아공 국영방송은 한국남아공 간 K솔라 구축 MOU 체결 보도를 하며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고 조건을 묻지 않았다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곧장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 케냐 등도 줄줄이 중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수출을 넘어서 외교의 본질이 기술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 외교 경제가 분리된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융합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K솔라오션은 그 상징입니다. 이 플랫폼 하나로 전력을 수출하고 유지보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ESS 운영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여 금융통상안보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만듭니다. 한국이 내세우는 에너지 기반 상생 외교는 이제 자원국들에게 국가 전략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하지 못했던 접근이며 외교의 전통적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만들고 있는 이 블록은 어떤 지역 구도를 갖고 있나요? 혹시 반중 연대라는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점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지만 현실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 오만과 각각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체결하면서 K중동 에너지 벨트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중국의 아프리카 중동 연계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콜롬비아가 동시에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며 남반구 K에너지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블록과 안보 전략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실제로 UAE는 최근 미국 대신 한국의 방공 레이더 네트워크 공동 구축을 요청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서울이 만드는 이 에너지 외교 동맹은 단기 계약을 넘어선 국가 운명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대응은 어떤가요? 미국은 처음에는 이 흐름을 단순한 경제적 사건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맹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상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독립적인 글로벌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적인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지정학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 흐름을 막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서울에 대한 견제와 협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책 전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블록 재편이 안보 질서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겠군요. 기존 미일 호주 중심의 안보 삼각축이 느끼는 불안감도 클 것 같은데요. 하나가 K솔라 오션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를 뒤흔들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에는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선 비대칭 기술 우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 기술은 고효율 또는 저가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한 환경 대응형 구조 기술, 자가 진단 유지보수 AI, 그리고 방위산업과 융합 가능한 다중 전력 전환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통합된 하나의 모듈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라 독립된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은 아직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기술의 사각지대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가 갖고 있는 기술적 리더십은 단순한 상용화 수준을 넘어 전략 무기화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K솔라오션은 해수염과 태풍, 적조 현상, 고온 고습 환경을 동시에 버텨야 하는 복합 조건에서 운영됩니다. 일반 태양광 패널은 평균 수명이 15년인 반면 하나의 모듈은 최대 35년 수명 보증을 갖고 있으며 파손율은 기존 중국산 제품보다 13배 낮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모듈에 내장된 자체 센서와 자가 진단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장이 나기 전에 자체 경고를 보내고 클라우드 기반 서버가 분석 후 원격 유지 보수를 자동 배정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은 미국도 아직 방위 산업에만 일부 적용하고 있는 영역이고 민간에선 세계 최초입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나 구조 설계 자체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정도 내구성과 복합 기능이 가능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소재나 설계 방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는 이번 K솔라오션 프로젝트의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진엑스원, 현대제철 등과의 공동기술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구조 프레임은 항공기용 탄소섬유 복합재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패널 고정부는 방사용 충격 흡수 소재에서 개량된 K플렉스 타이테이니엄이라는 신소재가 쓰였습니다. 이 소재는 미 해군이 극비리에 실험하던 해양 드론용 소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게다가 바닷물 부식에 강한 무전의 니켈 도금 기술을 전면 도입했기 때문에 실제 유지 보수 주기도 중국 대비 5분의 1로 단축됩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닌 압도적 시스템 안정성의 승리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방위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 집약체인데 그럼 군사적 응용도 고려되고 있습니까?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획단은 지난 8월 부유형 전력 기반 다목적 플랫폼을 군사 기반 전력망 보조 수단으로 공식 채택했고 첫 번째 실증지로 동해 독도 해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시 군사 레이더, 통신망, 무인 감시 시스템에 독립적 전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상 기상 감시 및 탄도 탐지 기능까지 장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K솔라오션은 에너지 플랫폼을 넘어서서 독립된 전략기지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공이 해양 군사화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이 플랫폼은 단순한 에너지 수단이 아니라 한국형 해양 자주권 수호 플랫폼으로 전환 중입니다. 그렇다면 외신들이 K솔라오션은 군사적 전환 가능성을 가진 민간 위장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군요. 정확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정부는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K솔라오션의 군사적 응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한화 내부에서는 향후 이 플랫폼을 소형 원자로 SMR, 나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무인기와 연계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에너지와 방위를 통합한 21세기형 복합 군민 융합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중국이나 일본은커녕 미국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차원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에너지로 전략 공간을 통제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순간이 바로 눈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K솔라오션의 등장은 단순한 한국의 부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에너지 대국의 전략이 뿌리째 흔들리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가 UAE,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잇따라 초장기 독점 계약을 체결하자 중국의 국전망, 국가전망공사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15년간 1대1를 통해 공들여 쌓아온 에너지 인프라 제국이 단 6개월 만에 붕괴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계약 취소, 금융 철수, 기술 불신, 공급 중단, 프로젝트 지연 이 5가지 충격파가 연쇄적으로 몰아치며 중국의 에너지 전선은 문자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급격한 붕괴가 일어난 건가요? 중국은 여전히 태양광 모듈 생산 세계 1위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70%에 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생산량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와 실행력입니다.
지금 중국의 폴리실리콘 공급망은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로 미국과 EU에서 제재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고급 모듈 수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산 모듈의 품질 불량률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됐고, 2025년 상반기에만 16개국에서 중국 기업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보류 또는 중단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품질 이슈가 중국 정부의 정책 밀어붙이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즉, 수출 물량만 늘리려다 내부 기술 검증이나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은 완전히 무시해온 결과죠. 그렇다면 현장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국가나 프로젝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집트 북부 태양광 산업단지 붕괴 사건입니다.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이 시공한 이 프로젝트는 총 12억 달러 규모였고, 2024년 착공해 올해 6월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시운전 단계에서 모듈 40% 이상이 오염 및 열화 현상을 보였고, 전력 손실률이 30%를 초과하자 이집트 정부는 긴급히 사업 전체를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언론은 중국의 태양광 기술은 사막의 태양을 견딜 수 없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고, 해당 보도가 아랍어권 전체에 퍼지면서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략적 목표였던 1대1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한 것인가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에서의 계약 파기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중국 외교의 구조적 실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대한민국이 정확히 집어들었죠. 하나는 계약만 체결한 게 아닙니다. 현지 기술 교육, 유지보수 협력, ESS 구축,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전력 운영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절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에너지 독립을 위한 기반 기술까지 함께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기술력의 격차가 아니라 국가적 신뢰 자본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 이 상황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진핑 주석이나 당국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내놓았습니까? 공식 반응은 내부 기술 정비와 품질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지만, 내부에선 매우 심각한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는 8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곧 1대1로 핵심 산업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더불어 중국 국방계 일부 인사는 K솔라오션을 에너지 외교에 위장된 전략적 포위망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을 군사 외교 차원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K솔라오션이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꾸며 하나와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게 되자 글로벌 주요 강대국들의 반응은 명확하게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환영과 협력, 다른 하나는 견제와 혼란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유럽, 인도 등 기존의 기술 선진국들이 서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 등 과거 주도권을 쥐고 있던 국가들은 혼란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글로벌 여론 및 언론 보도 태도입니다. 실제로 어떤 언론이나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부상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우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8월 10일자 보도에서 하나를 두고 태양의 엑손모빌, 솔러 엑산모빌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전략을 주도하는 독립 세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또한 유럽연합 에너지 집행위원회는 K솔라오션은 기후위기 시대의 지정학적 안전판이라고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외교적 신뢰성까지 포함해 한국을 포괄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일본이나 중국처럼 견제하는 쪽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먼저 일본부터 보죠.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K솔라 플랫폼이 아시아 전력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할 경우 일본 내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은 사실상 붕괴된다. 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과는 기술 공유를 중단하고 일본 독자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에너지 기술 협력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상 단절 선언입니다. 일본은 외교적으로는 조심스러워도 내적으로는 위기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중국은 더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 배구시보는 9월 초 사설에서 한국은 서방의 기술 식민지에서 글로벌 기술 제국을 꿈꾸는 새로운 패권국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 한국의 독립적 기술 부상과 외교적 위상 강화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죠. 또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모든 국유 에너지 기업에 대해 한국산 부품 도입 금지 지침을 내렸으며 이는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 민간 발전사들은 여전히 한화 제품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시장이 분리되는 모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도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요? 최근 들어 인도와 한국 간 기술 협력이 부쩍 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도는 지금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의지가 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7월 모디 총리는 직접 하나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인도는 한국과 함께 21세기형 에너지 플랫폼을 공동 설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인도 남부 타밀나두의 K솔라 모듈 생산 및 조립 클러스터가 착공에 들어갔고 양국 간 20년간의 에너지 기술 교류 조약이 비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공급국을 넘어서 파트너 국가로 승격된 결정적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솔라 오션의 글로벌 파급력은 기술과 외교를 넘어서 국제 금융시장의 자본 흐름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전례 없는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불과 60일 만에 중국 신재생에너지 섹터에서 총 2,03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금이 순유출되었고 이 가운데 약 68%가 대한민국으로 재유입됐습니다. 단일 산업군 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단기 투자 전환이 일어난 것은 IMF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스트리트 해즈 무브드 투 솔이라는 제목의 특집을 게재했고 이는 단지 하나나 K솔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새로운 글로벌 투자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2천억 달러 이상이 이동했다는 건 엄청난 충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주체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세계 5대 연기금 중 하나인 노르웨이 정부 연금 펀드 GPFG는 2025년 8월 하나솔루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약 38억 달러 규모의 ESG 테마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또 미국의 블랙록은 서울 본사 직속으로 K에너지 스트래터지 데스크를 신설, 아예 한국 주도 에너지 프로젝트만을 다루는 별도 투자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일본계 자금조차도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즈호은행은 지난 9월 일본 내 신재생 펀드 일부를 철회하고 서울 투자 채널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죠. 이는 한국 기술력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금융자본의 새로운 안전 자산기지로 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려든 자금이 단지 주식이나 채권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계로 흘러들어간다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크겠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금의 투자 흐름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전략적 실물 투자, 스트러티직 캐퍼텔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는 하나와 함께 2030년까지 총 72억 달러 규모의 사막형 ESS 프로젝트를 조인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계 타타그룹은 부산항의 K솔라 모듈 조립센터와 남아시아 수출 거점 기지 설립에
2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자본 흐름이 단지 에너지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인프라,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 탄소 배출권 거래소 설립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수도가 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서울 금융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서울 증시는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첫째 주 기준 K에너지 섹터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코스피 전체의 33%를 돌파했습니다. 하나솔루션, SKE&S, 두산퓨얼셀 등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글로벌 지수 편입도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MSCI는 10월부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7%에서 9%로 확대하며 한국은 기후 금융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싱가포르, 취리, 런던과 함께 탄소 중립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도시로 공동선언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기후 금융이 결합된 신경제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본까지 대한민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은 이 흐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견제는 없는지요? 중국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하지만 극단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공식 언급이 없지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는 8월 이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규 상장이 전면 보류됐고 일부 IPO는 내부 감사 이유로 철회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과 기술 붕괴의 충격을 조용히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동시에 해외로 나간 국유 자본에 대한 전면 환수 명령이 내려졌고 일부 기업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기술 정보를 유출한 책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는 부메랑 효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조용한 통제보다 투명한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이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패권 붕괴와 함께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국내 산업 붕괴와 실업 대란이라는 내부 위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태양광 밸류체인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하나와 대한민국 주도의 K솔라 오션 체계가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중국 전역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 특히 저장성, 산둥성, 헌안성 등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모듈 제조사, 실리콘 가공 기업, 설치 하청업체 등 연쇄적으로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만 약 12만 4천 명의 노동자가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상실했고 9월에는 그 수가 22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경기 하락이나 일시적 구조 조정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겠군요. 현장의 혼란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저장성의 이웃이 같은 경우 중국의 태양광 소도시라 불릴 정도로 관련 기업이 밀집돼 있었는데 최근 3주간 36개 모듈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문제로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를 경제 유언비어 확산 시위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에 나섰지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수만 명의 실직자들이 웨이보, 위챗 등 SNS를 통해 태양광은 죽었다는 슬로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국가 차원의 긴급 산업 보호 방안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산업 붕괴를 어떻게든 봉합하려 할 텐데 한편으로는 외국을 겨냥한 선전 공세나 희생양 만들기 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 중입니다. 2025년 8월 중국 관영 CCTV는 특별 방송을 통해 한국의 K솔라오션은 미국의 기후 전략 하청 구조물이며 글로벌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한국은 독립된 기술 주체가 아니라 서방 자본의 프런트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내에서도 즉각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대한민국은 외교도 기술도 주권도 절대 빌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외부 책임론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책임 회피와 국가 실패 인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내부 산업계는 현재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편이나 생존 전략 같은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까? 일부 대형 국유 기업들은 재편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도 중국 내 내수 소비 전환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미 신뢰가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 재개나 외국 파트너십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들은 이마저도 어려워 사실상 도미노식 폐업 단계로 접어들었죠.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구제할 의지가 부족하고 오히려 시장 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자연 도태된다는 공식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젊은 층 실업률이 25%를 넘어서며 태양광 취업붐의 거품이 꺼지면서 생긴 대혼란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의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겠군요. 최근에 관련된 사회불안 사례나 경고도 있었습니까? 특히 베이징대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보고서에서는 산업 실패로 인한 집단 실직이 장기화될 경우 전국 12개 도시에서 사회질서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장성, 안후이성, 스촨성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실직자 전용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있으나 재정 여력 한계로 전국 확산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공산당 내부 일부 개혁 성향의 인사들조차 지금이야말로 산업 방향성을 철저히 재설계하지 않으면 중국은 기술 제국에서 제조 낙오국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 자원 빈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원유, 가스, 석탄 등 거의 모든 기초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로 평가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5년 K솔라오션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와 하나 중심의 글로벌 계약망이 구축되면서 이 오랜 구조는 완전히 뒤집히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필요한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한 에너지를 사러 오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소비국에서 에너지 전략 수출국, 나아가 에너지 구조를 재편하는 플랫폼국으로의 역사적 도약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겪었던 원자력 의존과 석탄 발전 비중 문제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겠군요. 에너지 주권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공급원 다변화나 신재생 확대 같은 구호 차원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1.8%에 도달했고 이 중 절반이 한화의 해상 기반 플랫폼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국내 전력망과 ESS, 수소 생산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와 연동되어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에너지 체계 전체의 자급률을 상승시키는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죠. 더 이상 기름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LNG 가격 폭등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 독립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를 전력 형태로 수출한다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주 해역에 배치된 K솔라 1, 5 플랫폼은 해저 전력망을 통해 일본 서부 큐슈 지역까지 직접 전력을 송출할 수 있는 통신전력 통합형 케이블 시스템과 연결돼 있으며 이 시스템은 한일 간 최초의 민간 전력 수출 실증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는 각각 부유형 발전 플랫폼 수소 플랜트 연계 수출형 모델을 협의 중이며 중동에서는 플랫폼을 직접 수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직접 생산과 운영을 도맡는 에너지 플랫폼 서비스 수출 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에너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과 체계를 통째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군요. 과거에는 중동이 재채기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역전된 셈 아닐까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전력 거래 시장에서 지정학적 핵심 국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10개국과 아프리카 12개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K에너지 커넥티비티 플랫폼 구성을 제안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단순한 에너지 수입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 공동 생산, 공유, 기술 이전과 교육까지 포함된 완전한 구조적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단기적 수출국을 넘어서 에너지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리더십도 이 구조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기술 진흥 정책을 넘어서 에너지 주권을 경제 안보와 연결하는 구조적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K솔라 외교전략본부, KSS 국제연계센터, K에너지금융협력기구 등의 정책 플랫폼은 모두 기술과 외교, 금융과 안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방식이죠. 전통적으로 기후정책이라 하면 환경부의 영역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부, 산업부, 국방부, 기획재정부가 에너지 전략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책 군단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정책 실행력의 전형이자 국가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세계 에너지 외교 지형은 기존의 G2 중심 양극 체제에서 빠르게 균열되고 있으며, 그 틈을 파고들어 대한민국 주도의 새로운 다자 전략 동맹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장면이 바로 서울, 두바이, 리야드, 뉴델리 4개국 간의 K에너지 전략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기존의 에너지 수출국 수입국 구도를 전면 뒤집고 기술력과 외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에너지 파트너십 모델을 표방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다자 협력의 중심에는 단연 K솔라 오션을 기반으로 한 한화의 에너지 수직 계열화 모델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기술 보유국이나 공급업체가 아니라 다자 외교와 시장 재편을 동시에 선도하는 핵심 중추국가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와 리야드는 각각 세계적인 산유국이고, 뉴델리는 인구와 산업 확장을 배경으로 엄청난 전력 수요를 안고 있는데, 이들과의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우선 두바이와는 DEWA, 두바이 전력수도청, 주도로 K솔라 기반 부유형 태양광 해상 도시 실증단지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총면적 62 스퀘어 킬로미터, 연간 전력 생산량 9.5 기가와트 규모로, 이는 UAE 전체 비상산업 전력의 30% 이상을 담당할 수준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단순 태양광뿐 아니라 해수담수화 시설, 공기열 냉방 시스템, 해양 생태 보건 인프라까지 포함되어 있어 지속가능성 안보 경제 환경이라는 4개 축을 모두 아우르는 K 복합에너지 기지 모델의 출현이라 할 수 있죠. 리야드는 이보다 더 진화된 형태로 K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탄소 배출권 거래소 AI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금융 플랫폼을 통합한 네옴 그리드 3.0의 한국 기술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형 에너지 거버넌스는 지금 서울과의 전략적 협의 아래 설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떤 형태로 이 네트워크에 결합되고 있습니까? 인도는 기술이 아니라 규모로 승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지금 규모가 아니라 질로 방향을 바꾸는 중입니다. 모디 정부는 기후외교, 탄소 배출 절감, 에너지 독립이라는 세 축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고효율 ESS, 열대기후 대응형 태양광 모듈, AI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와 인도 에너지부는 K타밀나두 에너지 캠퍼스라는 복합 테스트베드를 2026년까지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여기엔 현지 인력 양성, 부품 현지 조달, 기술 로열티 공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 협력이 아니라 정책 공조의 수준이고,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남반구 에너지 주권 담론의 핵심 아키텍처로 올라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기술과 외교를 묶어 새로운 지역 질서의 축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존의 서방 중심 에너지 외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프레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단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테이블을 새로 만든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새로운 판에서 기술을 외교 언어로, 공급망을 안보 구조로, 신뢰를 금융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제정치 전략이 된 것이죠. 이른바 솔드리번 에너지 컴팩트는 기존의 오펙, IEA, APC 같은 연성, 소프트, 협의체가 아니라 공동 생산과 기술 연계, 정책 통합이 동시에 이뤄지는 하드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중국의 부채 외교, 미국의 규제 외교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나라들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서울은 그 틈을 정확히 파악했고 신뢰와 기술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K솔라 오션이 전 세계의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고 서울 중심의 연합체가 부상하는 가운데 가장 혼란에 빠진 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자신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패권을 무기로 글로벌 경제와 외교를 지배해왔지만 지금 그 힘의 중심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자국 중심의 청정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그 틈을 한국이 비집고 들어가 세계의 표준과 물류, 기술 신뢰 구조를 장악해버린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친구라고 여겼던 한국이 어느새 독립된 세력으로 성장해 자신의 전략적 여지를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상을 미국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순한 동맹국의 성장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미국 내 전략안보연구소 CSIS, 외교협회 CFR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기술 생태계를 공유하는 파트너인 동시에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종속국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축복인 동시에 불편한 현실이죠. 미국은 그동안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을 기술축으로 한국을 생산 및 조립기지로 활용해왔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한국이 표준, 원천 기술, 외교 구조를 쥐고 미국을 협력 대상이자 경쟁 상대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솔라오션이 미국 내 재생에너지 투자 흐름을 유럽과 중동으로 우회시키는 시장 흐름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이 IRA의 틀 밖에서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이 흐름은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플로리다 연설에서 한국은 동맹을 가장한 경제 침략국이라는 발언을 했고 하나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은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에서 나온 정치적 레토릭이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가 실제로 K솔라와 한화의 북미 진출을 막기 위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상 갈등이 아니라 에너지, 기후 기술을 둘러싼 통제권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세계 표준을 설계할 권리를 잃는다는 공포가 트럼프의 포퓰리즘에 정치적 연료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있어 어떤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협력에서 견제로의 전환은 명확한가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에너지부, DOE는 차세대 태양광 소재 R&D 프로젝트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기지 않고 연방 단위에서 직접 기술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중입니다. 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OSTP은 스트러티직 솔러 얼라이언스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 일본, 호주 3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하나 및 한국 에너지 기업들과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된 원천 기술 이전 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 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지속되겠지만 더 이상 한국을 완전한 신뢰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장기적으로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특히 방위비 협상이나 동맹 구조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은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군사안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 및 산업 전반에서의 암묵적 동맹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적으로 독립해가고 오히려 미국의 이익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늘어나면서 그 암묵적 동맹도 재조정의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 주권을 가졌다면 군사 주권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로 해석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결국 기술은 단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교지정학의 모든 구조를 흔들 수 있는 핵심 축이라는 걸 한국이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전 세계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정책 포럼에서 유의미한 선언이 나왔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전략에서 리더 국가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명문화했고, 뒤이어 세계은행, WB,과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중국의 해외 에너지 투자 리스크를 구조적 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기구의 판단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중국이 더 이상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반사이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새로운 수출국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중심국이었던 중국을 완전히 시스템 밖으로 밀어낸 유일한 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급락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 하나로도 시장을 휩쓸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격 경쟁력이 독이 된 겁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태양광, 배터리, ESS 분야에서 초저가 정책과 과잉 공급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품질 하락, 유지보수 미비, 환경 파괴, 비인권적 노동 문제가 누적되었고,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이슈는 서구 시장에서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 9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윤리적 공급망 점수제를 도입, 사실상 수입 제한에 들어갔으며, 미국 역시 국방부 산하시설에는 중국산 태양광 설비 도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고, 그것은 어떤 보조금이나 가격 인하로도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 와중에 어떤 역할이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과는 달리 이미지 관리에는 더 신경 써왔던 국가이니까요. 일본은 이번 변화에서 사실상 소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과 함께 기후기술 공동 주도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5년간의 기술 정체와 원자력 중심 정책 복권은 글로벌 흐름과 역행하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환경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켰고, 이는 재생에너지 기술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일본은 K-솔라 오션처럼 플랫폼형 기술 수출 모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연계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은 일본의 ESS 공급 제한을 보류하거나 하나와의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기술이 아닌 시스템 설계력에서 완전히 뒤처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이제 에너지 지도에서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제외하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지오폴리틱스의 근본적 전환기를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에너지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에너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속도를 잃었으며, 미국은 유연성을 잃었지만, 한국은 기술 신뢰 속도 정치 모두를 절묘하게 결합해낸 유일한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과도한 집중과 독점이 또 다른 불균형이나 글로벌 반발을 부를 위험은 없을까요? 그 우려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패권이 아닌
플랫폼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은 각국과의 협상에서 기술 이전, 인력 교육, 공동 브랜드 사용, 이익 공유 등 참여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먼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심의 선자가 배타적으로 모든 이익을 차지하는 모델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미래의 에너지 생태계라는 개방형 전략으로 실제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건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 질서입니다. 2025년 8월 국제에너지 포럼 IEF에서 전례 없는 결론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 에너지 질서의 중심축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으로 이동했다. 이 선언은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력 수입국이자 자원 빈국으로 분류되던 한국이 지금은 기술 수출국을 넘어 질서 설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명백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K솔라오션과 한화 주도의 에너지 네트워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전략 외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질서가 되었는가? 그 질문은 너무도 상징적입니다. 한국은 왜 세계가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뭔가를 장악하려고 하면 언제나 견제가 먼저 나왔는데 한국은 오히려 환영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택한 질서 설계의 방식입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무력으로, 규제로, 돈으로 질서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오직 기술, 신뢰,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무기만을 사용했고, 그것이 오히려 세계가 기다려왔던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였습니다. 중국이 1대1로 부채를 떠안겼을 때 한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 브랜드로 신뢰를 주었고, 미국이 IRA 법안으로 규제를 던졌을 때 한국은 개방형 표준으로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서울을 새로운 권력이 아닌 새로운 해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변화는 단지 에너지 질서의 전환이 아니라 문명 질서의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K솔라가 효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 기술이 담고 있는 구조, 즉 민주적인 운영 원칙,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계하는 구조, 데이터 공유를 통한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방식이 21세기형 문명 질서의 핵심 요건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솔라오션은 결국 거대한 철판 위에 태양광 패널이 놓여 있는 장비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외교를 새롭게 연결하는 하나의 문명적 상징 체계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지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정치 철학의 실험장이자 새로운 국제 관계의 모델링 실험실이라고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12개국과 K기후자치 네트워크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는 태양광 설비 수출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후정책 자문, 탄소시장 연동, 교육 교류, 로컬 거버넌스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공동 운영 모델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생태, 산업, 사회 시스템을 설계해주는 문명적 기술 수출입니다. 미국은 이런 모델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중국은 기술을 빌미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술, 상생을 전제로 한 파트너십, 그리고 모두에게 공정한 질서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지배자도 대안 세력도 아닌 새로운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장기화된다면 2030년쯤엔 G7의 구도마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G7이 아니라 S7 솔 중심의 7개국 연합이라는 신개념도 등장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상에 그치지 않는 미래입니다. 이미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G7의 확장 재구성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중 한국은 에너지, 기후, 기술, 금융을 동시에 주도한 유일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기술력의 정체, 정치의 불안정성,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구성국 자격 재검토라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죠. 서울은 지금 G7의 확장 중심이 아니라 G7의 재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무력도, 선전도 아닌 기술과 신뢰와 시스템으로 이뤄낸 가장 조용한 세계사적 전환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전환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감격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질문에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K솔라오션이고 우리가 만든 서울발 에너지 문명 질서입니다.